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블록체인 업계는 놀라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와 상품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연구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흐름을 놓치면 따라잡기 어려운 블록체인 업계. 오늘 블록체인 인사이트 통해서 필요한 정보 모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와 2부에는 프론티어 인터뷰로 진행이 됩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요. VNX 익스체인지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알렉산더 차체코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인데요.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두 분입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 센터장,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제로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킹에 따른 수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가 나홀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의 상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암호화폐가 노트르담을 재건한다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을 위한 암호화폐 모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가 문을 닫습니다. 대표와 임원들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업계 첫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을 가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 어떤 안건이 가장 눈길이 가시나요? 예, 이번 주에는 이 비트코인 SV죠. 네. 크레이그 라이트로 이제 화제가 되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비트코인 SV하고 BCH라고 기존에 우리가 불려왔던 네. 이 두 체인이 또 출혈 경쟁을 했던 일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또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타격을 줬었는데, 근데 그동안 뭐 BTC 쪽에서도 그렇고 그 누구도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채널에서는 얘기한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바이낸스 대표가 네. 이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해서 분명히 스캠성이라는 걸 이제 밝히고 상패를 하게 됐는데, 크라켄도 이제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토시가 아니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 보기에는 그 누구도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도 있었고, 약간 이제 시장에 그 별로 중요하거나 큰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수를 작용했는데, 이 부분이 좀 정리되는 것 같아서 네.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노트르담 성당의 이 화재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기존에 만약에 노트르담 성당 뭐 이런 큰 문화적 유산의 모금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일반 개인들은 참여할 방법이 굉장히 없죠. 그러니까 어렵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하지만 암호화폐로 만약에 모금을 한다고 하면 이 영원 이제 변조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이 토큰 하나로 누구나 쉽게 그 모금에 참여할 수 있고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물론 이 이제 안 좋은 이 슬픈 일에 대해서 이런 활용할 가치라고 표현하기엔 좀 문제가 있지만, 네.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 크게 한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의미가 이런 거구나라고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 SV의 하락세, 그리고 바이낸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 코인 모금 동참하는 이 이슈 두 번째, 세 번째 이슈 골라주셨는데요. 자, 신진욱 대표님은 어떤 안건에 눈길이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안건 픽해 주시겠어요? 저는 1번 이제 스테이킹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성숙을 하다 보니까 네. 스테이킹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고, 스테이킹을 통해서
투자 아닌 뭐 투자 일종의 투자처럼 계속된 수익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번 그 SV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대표님이 다 워낙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리가 이야기는 됐나요? 이제 다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거래소에서도 상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나. 네, 그리고 되게 안 좋은 기억이었는데 조금 더 첨언을 하면은 네. 그 SV로 이제 갈라질 때 굉장히 이제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문제도 많고 이게 맞습니다. 대체 이게 사람들이 이걸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거랑 상관없이 가격은 막 요동치지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안 좋은 기억이었고 네. 어쨌든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첫 번째 안건을 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이 모두 픽이 됐는데요. 제가 그럼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킹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안건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라진 오늘의 안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스테이킹 서비스, 암호화폐 시장 키울까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입니다. 먼저 정의를 조금 내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스테이킹이란 무엇이냐면요. 사용자가 지분 증명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유지 관리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블록 보상을 받기 위해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입금하고 확보한다는 의미를 또 지니고 있는데요.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가 아니라요. 보유한 암호화폐로 검증과 같은 네트워크 유지에 쓸 수 있도록 보증금처럼 맡겨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스테이킹에 따른 수익을 얻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낯선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서요. 이 코인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스테이킹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센터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그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관심 있으신 어떤 체인에 코인을 위탁하고 이제 락을 건다고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코인을 입출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코인을 넣어두면 그걸 기반으로 그 체인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나오는 또는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변동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체인들은 그 수익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의 그러니까 일정한 양의 보상량을 놓고 거기에 참여하는 노드들의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식은 지금 만약에 지갑에 코인을 갖고 계시다면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인에 네. 지정한 주소로 보내는 겁니다. 그 주소로 보내지면 그때 이제 락이 걸리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보상이 생기고요. 그때 이제 클레임이라는 버튼이 이제 보통 존재하는데 그 클레임을 누르게 되면 이제 보상량을 받고 원금을 다시 받는 경우 네. 또는 그걸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요. 일단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요. 그러면 스테이킹 서비스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신진욱 대표님 장점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네. 그 해당 코인을 이제 다시 이제 되돌려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뭐 그 코인을 움직이게 하는 그 가스의 개념을 이제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투자처럼 이제 여겨지는 게 결국에 그 암호화폐를 단순히 이제 보유하는 걸 이상으로 내가 이걸 이제 스테이킹을 통해서 결국 이제 락이라고 일종의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보통 스테이킹을 걸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스테이킹을 유도를 해서 결국에는 그 가격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팔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약정이라고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약정을 통해서 네. 약정이 이제 또 길면 길수록 또 받는 이율이 또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해당 코인으로 받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이제 변동이 이제 크게 되면 네. 이후에 이제 받게 되는 코인의 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또 체인에 대해서 또 깊은 이해를 또 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또 할 필요도 있는
그런 뭐 기능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코인의 가격 안정화에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스테이킹에 주목을 하면서요, 이에 따른 논란도 좀 이어지긴 했어요.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 단점이랄까요? 다른 면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재준 센터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부르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스테이킹 서비스는 몇 가지 단어로 지금 불리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 배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지금 얘기한 스테이킹, 네. 또 다른 이름으로 마스터노드. 이번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내놓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마스터노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단순히 코인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락을 걸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노드 역할을 하게끔 설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코인베이스가 쉽게 중간 수수료 20%의 피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이제 그 서비스를 대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왜 비슷한 개념인데 명칭이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명칭이 왜 앞으로도 또 늘어날 겁니다. 오. 조금 더 성격이 바뀌고 방식이 좀 바뀌고 목적이 바뀌면 명칭은 또 달라지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 이제 지금 말씀드린 스테이킹이라는 건 지금 신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건전한 목적일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새로운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종의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제 코인들 중에서 또는 서비스 제공사들 입장에서 코인을 자신들에게 스테이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다시 이 현금을 이 로컬 통화로 가정한 이제 말을 하자면 네. 뭐 100억이면 100억이라는 금액을 위탁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인 오. 입장에서. 물론 BTC를 스테이킹 한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르겠죠. 하지만 일반 새로 나온 어떤 코인이 네. 코인을 100원어치를 판매를 하고 그 코인을 다시 스테이킹을 하면 그거에 대한 수익을 준다라는 만약에 광고를 한다면 그렇게 PR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킹을 해서 얻는 수익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수익의 원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제공하지 않지만 이더리움에서 그 가스나 거기에 쓰이는 다 웨이라는 단위의 여러 가지 이제 트랜잭션 피들이 있는데 네. 이 트랜잭션 피나 기타 수익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수익 중의 일부를 노드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배분한다든지 또는 이 체인에서 특정한 어떤 수익 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당신들이 기여한다면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기 이전부터도 이제 특정 사이트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의 마스터노드 또는 스테이킹의 이름을 단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보시면 뭐 수익률이 1000%, 10만%에서 거의가 아니라 스캠성이 다분한 코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걸 어디선가 보셔서 높은 수익률 때문에 당장 코인을 구매하셔서 스테이킹하거나 하면 지금 아직 시장 초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용 사례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체인에 만약에 스테이킹에 관심이 있다면 그 체인이 어떤 체인이고 어떤 수익 원천을 가지고 이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주는지 이걸 한번 확인하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점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은 정당한 투자 수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불러도 무방한지 이 점도 참 궁금합니다. 신진욱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스테이킹을 한다는 그 행위 자체로 뭐 기본적으로 배당의 성격의 코인들이 이제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뭐 스테이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코인을 안 돌려주는 스테이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킹이라는 행위 자체를 투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그 스테이킹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 네. 해당 코인을 다시 되돌려받는 형태가 가장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보다는 해당 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다거나 뭐 그런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실은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투자보다는 해당 코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표시하고, 그러니까 락업을 통해서 신뢰를 표시하는 네. 장치로서가 일단 현재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스테이킹과 관련해서 STO 이야기도 계속 언급이 같이 되더라고요. 암호화폐가 점점 이 증권의 성격에 가까워지는 건 아닌가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던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TO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얘기가 화제가 됐을 때 초창기에는 배당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하면 주식처럼 네. 이 코인을 들고 있는 것 자체에 어떤 수익을 배당한다든지 그 수익금을 배당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띈다면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제 이런 네.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SEC도 그렇고 단순히 배당만 가지고 STO로 분류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도 하고 논의가 되고 있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배당부터 이제 뭐 마스터노드나 스테이킹이나 앞으로 발전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게 될 이런 형식들은 결과적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크, 사용자 중심의 체인에서 중앙 관리가 아니라 분산화된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면 참여자들이 그거에 기여하고 그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직접적 보상을 한다라는 기본 개념이 실현되는 과정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만들어지고 계속 고도화된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사용자끼리 계속 만들어 나가고 진화시킬 서비스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TO라고 보는 것이 맞냐 틀리느냐에 대한 논의보다는 지금의 이런 다양하게 변해가고 또 이제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시장이 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보상을 줄 것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네. 유틸리티 코인과 STO 딱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좀 있다. 그렇게 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그냥 코인을 들고만 있어도 네. 그 배당을 주는 코인들이 뭐 작년 한 해 되게 인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단순히 들고만 있는 거 가지고 배당이 나온다면 그게 오히려 더 증권법 이슈에 더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증권을 벗어날 수 있는 행위라고 저는 오히려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보시면 이오스에 이제 여러 뎁들이 있어요. 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게임 기반한 토큰들이 있는데 네. 어떤 코인, 이게 한 코인은 뭐 지금 여기서 직접 체인을 설명드리는 거는 언급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한 코인은 기존의 이제 다른 암호화폐처럼 이제 거래소에 상장도 돼 있고 락을 걸어 스테이킹을 하면 보상을 줘요. 근데 다른 한 코인은 그 스테이킹 하지 않아도 네. 내가 그 토큰을 들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냥 기록이 돼서 보상을 주게 됩니다. 일정 구간마다. 네. 근데 그 코인은 상장도 하지 않았고 또 어디서도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도 없어요. 덱스 거래소든 일반 거래소든 상장도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토큰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이오스를 집어넣고 게임을 하면 그 토큰을 보상을 주는 거죠. 네. 물론 이건 이오스로 환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는 계속해서 시행착오들도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의 시행착오를 겪을지는 이제 봐야죠. 아마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에도 아이디어들도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점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해외와 국내에도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뭐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해외와 국내에 이 스테이킹 서비스 차이점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이 점도 참 궁금하네요. 센터장님 네. 혹시 어떻게 또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과 해외 이렇게 이제 구분 지으면 뭐 공통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차이는 두기 어려울 텐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코인베이스가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이게 기사화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코인베이스는 이전에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라이센스 리밋이 있지만 라이센스를 받아서 지금 커스터디 서비스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수익률이 지금 이제 6에서 8%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대행하는 사이트들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사이트를 찾아서 가보시면 이미 암호화폐들이 뭐 수십 종이 올라와요. POS 방식으로 해서 지분 증명 방식인 코인들이 그 일종의 포털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코인들이 나와 있고 그 코인을 클릭하시면 어떤 식으로 돈 이제 주소에 일정량의 코인을 입금하고 거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보상을 준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막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가 광고하고 이제 PR하는 방식은 그 내용은 이겁니다.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테조스를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테조스의 지금 스테이킹 방식은 단순히 코인을 지갑에 넣거나 락을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노드 역할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건 개인들이 하기 어렵죠. 그쵸.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히 인스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스톨을 하고 그쪽 그 풀하고 연결해서 그쪽 체인하고 연결해서 뭔가 계속 튜닝이 돼야 되고 업그레이드 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일반 사용자들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이트들도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물론 여기는 마스터노드나 이런 걸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코인베이스는 기존의 테조스를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20%를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받는 지금 보시는 이런 서비스들은 그런 높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다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광고되고 있거나 PL되는 체인과는 좀 다른.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은 지금 이제 거래소에서 스테이킹하는 코인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킹을 해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계속 받게 되니까 코인의 어떤 가격 면에서 큰 부담이 없다 그러면 수익률 이제 수수료를 그러니까 수익을 계속 1단위로 정산하고 있는 거래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코인들은 그런 또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서로 좀 이런 성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해질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통해서 수익을 내긴 좀 어려운 건가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진욱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테이킹이란 이름 하에 이제 두 가지 타입의 이제 뭐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네.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해당 블록체인을 이제 굴리기 위한 그 운영하기 위한 거를 스테이킹해서 그 코인에 이제 돌려받는 게 있고,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기축 통화를 맡기는 거죠. 예치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지갑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중국에는 이런 지갑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히 예치만 해놓고 있으면 이자가 뭐 1년에 뭐 8%씩 막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한다든지 결국에는 투자를 통해 그 간접 투자를 통해서 네.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뭐 스테이킹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이 이제 없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그 블록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도 또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살펴보셔서 스테이킹을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한 줄 평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코인 스테이킹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 명칭 말고도 아마 다양한 명칭으로 다양한 수익 모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학습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신중하게 활용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신진욱 대표님께서도 바로 이어서 한 줄 평 들어볼게요. 해주시죠. 네, 스테이킹이라는 기능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참여하기 많이 어려웠는데, 아마도 올해부터는 이제 지갑이나 거래소를 통해서 더욱더 대중화되는 그 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의 유망 기업과 또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핀테크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유럽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룩셈부르크인데요.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곳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양국의 총리가 회담을 갖기도 했던 장소죠. 그런 만큼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멀리 그곳 룩셈부르크에서 오신 VNX 익스체인지의 창립자 겸 CEO십니다. 알렉산더 트카첸코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Hello, nice to meet you. Firstly, we begin to our interview.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My name is Alexander Tkachenko. I'm founder and CEO of VNX Exchange. Thank you. Before we start, what is VNX Exchange? I searched at the internet, but I cannot I cannot understand that well. Why did you decide to launch VNX Exchange, and what is the problem you're trying to solve in your company? Would you explain for us? VNX Exchange is a marketplace where VC funds or accelerators can launch securitized financial products which are Yes. linked to their cash flow and then sell it to institutional investors. The problem that we're trying to solve is access to the venture capital industry for the broader base Yes. of investors on one side. On the other side, it's the liquidity of the VC investments. VC investments per se are quite interesting asset classes. Most of the people have heard about Uber, Lyft has recently made an IPO, Facebook. Therefore, many of those investments generate very good returns. Yes. But at the same time, most people cannot really participate in those returns before the companies come to the public market. The reason for that is that to enter into the VC or early stage Yes. investments, you need to have quite a large amount of capital, typically a few million euro or US dollars, and you need to invest it for a long period of time. Typically it's 10, 12 years. Yes. That actually limits amount of people who are able to invest into the VC industry and by definition into the startups. At the same time, the major driver of innovation and job creation are small companies. Yes. And the thesis is that if more companies can get funding through professional investors such as VCs or accelerators, then more people can realize their dream of becoming entrepreneurs. More people will realize their ideas and create technological breakthroughs, and by doing so will also create more jobs. Therefore, what we're trying to do is to have VC funds and accelerators accessing a larger pool of the investors, i.e. having more money to invest into the startups, and at the same time we're dramatically decreasing the barrier of entrance into the VC and early stage investments to the investors, financial investors. That sounds really nice. And I want to ask you that what drew you to connecting the dots between venture capital and digital and traditional ways of investing? It's really curious. And how do you think that the blockchain can overcome the barrier or limit in this industry? I actually got into blockchain space 2-3 years ago. I was running a VC fund in Luxembourg called 2BLU Investments. Yes. And one of the areas where we were looking for the startups w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One of our portfolio companies has actually developed a very interesting platform for the secondary sale of the electronic tickets. And that gave me an idea to try to use the same platform to solve the problem of liquidity for the VC industry. But I quickly realized, being from the traditional finance, that you really need to address the very basic questions such as regulation, such as security of the investments, because we're dealing with actually quite complex financial products. Therefore, the idea was actually indeed to connect the dots, to connect the technology,
to connect the new way of distributing, the new way of recording transactions, and connect it to the traditional financial world, connected to regulation and security for the investors. It's like a bridge, right? It is indeed a bridge between the traditional finance and the blockchain, the new ways of recording and transacting. That sounds really amazing. And what makes your company special or unique in blockchain industry? Could you explain? We are quite focused on the niche and on the problem that we're trying to solve. Yes. We're trying to make private capital more liquid, and we're really focused on the promotion of entrepreneurship. So we're really focused on VC funds and Yes. accelerators, and we're really focused on giving investors access to this asset class at the very, very beginning. So we're a very focused player in that sense. What also differentiates us is that we, from the very, very beginning, addressed this market as a traditional market. So we started very early speaking with the regulator, or we started very early speaking with one of the best law firms in our country, trying to understand how we can do it in a regulated way. We also brought a team of quite experienced professionals to develop this project. I think what this, to some extent, differentiates us from other projects in the field. Okay, I see. Let's talk about the market issue then. What are some of the key markets you're looking at right now, and which market in particular you want to get into in the future, if you have any? At the moment, we're very focused on the European market. We are located in Luxembourg. Luxembourg is one of the largest financial centers in the European Union, and it's by far the largest fund center within the European Union, which means the location for us is to some extent ideal, because we have our customers in the same country. But by definition, we're looking to expand to the major driver of the economic growth now in the world, Asia. But that will take some time. First, you really need to be established in your home market before you're trying to expand. Yes, I agree. And why did you get started in Luxembourg? I guess it's because of, you said that it's hometown things, but is there any special reason? I've lived in Luxembourg for the past 20 years. Yes. I know this country quite well. I wanted to do it, obviously, where I know the people know me, and you know the environment. But from the business point of view, Luxembourg provides a very good place for fintech innovation. Government there is very focused on driving the growth in the fintech industry. It is extremely supportive to the startups working in the fintech space. And at the same time, for us, it's the natural habitat of our customers, funds, and also traditional investors. Being one of the largest financial hubs in Europe, Luxembourg is home to roughly 4,000 regulated funds, which manage about 4.5 trillion US dollars. And in this small country, there are more than 140 banks, which means we have access both to the inventory issuers and the liquidity banks. Yes. But coming back to the point of why we started it there, we think that the number of the reasons led us to focus on Luxembourg, and we're quite happy that we're there. I see. And I remember that you mentioned the regulation is the key for your product offering, right? Indeed. And what do you mean by that, and why is it important, and what benefits does it give it to potential investors and customers in the future? Regulation is important because we're dealing with the financial products. By definition, we're dealing with investors' money. Yes. Therefore, big money will not come to a place which is not regulated and which is not secure. So for us, regulation is one of the key factors that will allow to work with large institutional investors on one hand. On the other hand, regulation what brings
peace of mind to all people involved in the project, including the issuers. And what is also important, regulation. Luxembourg is a very interesting place in terms of regulation. We're in Korea, and you know that the first license to a crypto exchange in Europe was issued to a Bitstamp, which is now owned by a Korean conglomerate. Regulator in Luxembourg, on one hand, is quite cautious because it manages big money. At the same time, it is not heavy-handed. Yes. Out of the 3 licenses issued to crypto exchanges in Europe, 2 are issued in Luxembourg, to Bitstamp and to Bitflyer, one of the largest Japanese crypto exchanges. So regulation is not only something that provides security to the investors, to the platform, and to the issuers. Luxembourg, for us, was the place where we understand that the regulator is looking at the regulation quite practically. It needs to serve a particular purpose, but it shouldn't be a barrier. It shouldn't be a stopper. Regulation is so important, right? Indeed. You agree? Indeed. Okay. And let's talk about more about blockchain industry then. How did you fit into the new blockchain ecosystem? We see that the blockchain ecosystem is evolving. Over the past 3 years, from the industry which was swamped by a large amount of amateurs or people who were plainly not really in the know of what's going on, you see that the industry becoming a normal industry. It is becoming a shape of any other industry, professionals. Recently we had a quite good event at Token 2049, and what's really struck me is that the quality of the people attending this event was already becoming quite similar to the traditional trade shows in other industries, which means that this is becoming a very professional industry. Since our team is becoming from very traditional backgrounds, from finance, for example, one of the board members is a former CEO of the Brussels Stock Exchange, we think that we fit the current blockchain environment very well, although we were probably out of sync a couple of years ago when there was a lot of hype and not a lot of substance. Oh, that's interesting. And we talked a lot about digital assets, right? And I wonder, they will ever replace fiat currencies, whether or not? And why do you think they are so important now? And what future do they hold? I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Sunny. Yes, it's almost a philosophical question. Digital assets you can split into 2. One of them being cryptocurrencies, for example, Bitcoin, Litecoin, and other really cryptocurrencies, transactional currencies. And at the same time, you have another big asset class of digital assets, some of them being asset-backed, like in our particular case, others not. If you split those 2 asset groups, the future for the cryptocurrencies, if we speak about this asset group, depends to a large extent on the willingness of the central banks and of the willingness of different countries to allow an autonomous and unregulated centers, which to some extent control the supply of money. The world is, or has been until very recently, moving into the globalized nature. Therefore, if you think about the different layers of the technological process happening at the moment, for example, one of them being big data, second be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helps to manage those big data, and then the third layer, transactions happening based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You understand that one machine speaking to another machine and executing the transaction might or might not do it in fiat currency, but might quite likely will not be doing it in fiat currency. Therefore, from the technological point of view, there is a need of the
currencies that are not controlled by anyone, and machines can actually execute trades in. At the same time, if you're looking at the current political movement, it seems that globalization has actually taken a step back. Yes, I and guess. And different countries are vying for control. You see that there is a trade spat between the US, China,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re trying to put barriers between themselves. Therefore, in that particular sense, the future of the cryptocurrencies is really a question mark. If you take the digital assets, the story is a little bit different. Yes. Because the digital assets per se, like in our particular case, is just a record of a financial transaction which exists and may exist without a digital representation. In our particular case, it's an easier way to record such a transaction and then eventually to have transactions between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But again, it leads to the borderless world, and whether it's possible or not in the current environment is a question mark. Oh, okay. So far, we have talking about VNX exchange past history and a lot of blockchain system or crypto market or something. And now I want to ask you about the future of VC market and VC investing. It's a very, very interesting question. VC industry is extremely important factor driving economic growth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t the same time, to put a quote of one of very knowledgeable people, Michael Jackson, who is a co-founder of Skype, he famously said that this industry has barely changed since its inception in the 70s in the US. Therefore, such an important industry which has not changed for such a long time is probably not very sustainable. There is a very high concentration of the VC firms. There is quite almost artisanal level of decision making and of the way this industry operates. Therefore, my personal view that this industry will undergo a change. Whether it will be through platform like ours, through technological shifts, through other means, that but I strongly believe that the VC industry will undergo a change. We feel that our solution, something that we offer, will help transition VC industry from the current state, quite dominated by a few players and controlling to some extent, in a good sense, probably, but still controlling quite a small industry. We hope that platforms such as ours will help it open up. By opening it up to the bigger amount of investors, it will make it more as an industry. We think that platform like ours, and in particular VNX Exchange, will help VC industry undergo transaction. Like the introduction of the stock exchanges helped to the traditional public markets transact from, like small places where people could trade security into really big industry. Okay, thank you very much. And I want to ask your company's future. Do you have any plans going to the Asia market, or what's your specific future plans for in this year, or maybe 5 or 10 or 15 years from now on? Could you explain for us?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question. The future should be bright. It should be sunny. It should be. That's if you don't believe it, you don't start the new business. We strongly believe that what we're doing will help not only our company or VC industry, it will help millions and millions of entrepreneurs or people who would like to realize their dreams of becoming entrepreneurs, to get financing from professional investors, to get help from the professional investors, and realize their dreams. That's actually what we think should be happening. In terms of the future of our company, we really hope
to become a big, if not dominant player on our home market in Europe. And of course, when we're looking to expand to the Asian market, we would really be looking at countries such as Korea, Yes. who are in the past 30 years really became a miracle in terms of taking a very, very dominant position in different industries. And for sure, Korea is one of the drivers of the economic growth in the world. Do you have any different strategy in here, Asia or Korea? At the moment, we are formulating it. The key for us is still to focus on the European market, but for sure we would be formulating our strategy for Asian market. And Okay. Now I'm expecting that. for sure, we'll be very happy to look very seriously at the Korean market. Okay. And before we close the show, what would be your last words to our viewers? Korea over the past 30 years has really shown what technological process can deliver to the people, what technological process progress can deliver to the world. You see that the biggest innovation companies currently come from the Korea. Yes. We really admire what has been happening in this country, and through our platform we really hope that we can help entrepreneur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 actually achieve their dreams and at some point also build companies that are as technologically advanced, as innovative as some of the Korean companies. Thank you very much. 네, 지금까지 VNX 익스체인지의 창립자이자 CEO이신 알렉산더 트카체코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this show.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ou're probably touching on an area where the jurisdictional 네, 오늘도 블록체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차고 또 빼놓아선 안 된 정보들 모두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